시사 썰전에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손석희입니다. 여러분 잠깐요. 지금 이 장면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일본 총리가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를 향해 베스트 버디즈라고 부르며 웃고 있는 그 장면 말입니다. 세상은 그걸 보고 일본이 또 미국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정반대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고개를 숙인 건 정말 일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한 방향에서 판이 이미 기울어져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세 개의 층으로 나눠서 파고들 겁니다. 표면, 동기, 그리고 결과. 이 세 층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은 이 악수가 단순한 외교사진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2026년 3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장면은 단순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환하게 웃으며 미국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다. 그게 전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 직후 백악관이 공식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그중 400억 달러가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분야에 집중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언론은 이것을 일본이 트럼프에게 조공을 바친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정말로 조공을 바친 걸까요? 아니면 이건 누가 누구를 매수하는 거래였을까요? 다카이치 사나이가 트럼프를 친구처럼 부르는 방식, 그 몸짓과 언어는 결코 처음 보는 풍경이 아닙니다. 이걸 정확히 이해하려면 아베 신조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베 신조는 트럼프 일기 시절 골프를 함께 치며 신조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그 개인적 친밀함이 미일 동맹의 비공식 접착제 역할을 했습니다. 아베 신조가 암살로 사라진 뒤 일본 자민당은 이 방식을 복원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이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것이 아베노믹스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내세우는 이른바 사나에노믹스의 출발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고압경제 정책과 정책 조율을 내세우지만 그 핵심에는 동맹을 지렛대로 삼아 일본을 재건한다는 훨씬 야심찬 설계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로 대표되는 일본의 게이레스 재벌 구조가 최근 수년 사이 조용히 재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제조업 그룹이 아닙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인공지능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방산 부품 생태계를 복합적으로 장악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사실상 그림자 쇼군 체제의 현대판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부는 서명하고 재벌은 실행하며 돈은 민간을 통해 흐릅니다. 사나에노믹스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일본 주도 다극 질서를 위한 청사진이라는 의심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 구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중동입니다. 일본은 현재 석유 수입의 95.9%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일본 경제는 사실상 숨통이 끊깁니다. 2026년에 들어 미국, 이스라엘,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란은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일시 봉쇄했고 일본은 역사상 최대 규모인 8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했습니다. 주유소 앞에 줄이 서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0엔을 돌파했습니다. 일본 시민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일본 정부 안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탈석유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이 타이밍이 너무 깔끔하다는 점이 많은 이들로 하여금 의문을 품게 합니다. 위기가 먼저였을까요? 아니면 위기를 활용한 설계가 먼저였을까요? 경제산업성, 즉 METI와 게이레스 그룹이 2024년부터 호르무즈 위기 시나리오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왔다는 정황이 일부 보도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정황이 조직적 계획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에너지 위기는 일본이 수십 년간 여론의 저항으로 막혀 있던 문을 단번에 열어젖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문의 이름은 바로 원자력입니다. 후쿠시마를 기억하십니까? 2011년 3월 지진과 쓰나미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덮쳤고 그 이후 일본은 탈원전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2026년 2월 도쿄전력 탭코가 운영하는 가시와 자키가리와 원자력 발전소 6호기가 14년 만에 재가동에 들어가 도쿄의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전력은 다름 아닌 후쿠시마 사고의 당사자입니다. 이 아이러니를 두고 일본 사회 안에서도 적지 않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산업성은 위원회 논의도 없이 석 달 만에 이 결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속도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의 뒤에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의 전력 수요 폭발에 대응하는 인프라 선점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도시 하나의 전력을 쓰는 시대, 인공지능 패권의 기반은 결국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기반을 조용히 다시 쌓고 있습니다. 여기서 400억 달러의 SMR 투자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GE 히타치가 개발 중인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에 대한 이 투자는 표면적으로는 미국을 돕는 행위처럼 보입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은 전력이 부족합니다. 대형 데이터 센터들이 들어서면서 전력망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기술과 자본을 들고 오겠다고 하니 미국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기술을 팔고 누가 기술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공급망의 통제권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우라늄과 토륨 공급망에 대한 접근권, 원자로 핵심 부품의 설계 주도권, 그리고 SMR 운영 데이터의 소유권, 이 세 가지를 쥔 쪽이 미래에너지 패권을 쥐는 겁니다. 여러 전략 분석가들이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시장을 제공하고 일본이 기술을 설계한다면 결국 어느 쪽이 종속되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와 금융 이야기만 보면은 이 판의 절반밖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총과 미사일입니다. 2016년 2월 일본 정부는 전후 80년 만에 무기 수출 제한을 공식 철폐했습니다. 80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국제사회 앞에서 지켜온 암묵적 약속이 서류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세계 언론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왜 조용했을까요? 왜냐하면 미국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인도태평양 억지력 유지를 동시에 감당하면서 재래식 무기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F-35 부품, 패트리엇 미사일 요격체, 155mm 포탄, 이것들을 빠르게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현실적으로 한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출하며 방산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본은 그 옆자리를 원합니다. 아니, 더 크게 원합니다. 오사카와 나고야 인근의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공장들에서 미사일 생산 라인이 확장되고 있고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과의 공동 개발 계약이 속속 체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략 분석가들은 이 흐름을 두고 일본이 아시아에 이스라엘이 되려 한다고 표현합니다. 작은 땅에서 첨단 무기를 만들고 동맹의 이름 아래 그 무기를 지역 전체에 공급하는 구조. 지금 도쿄가 설계하고 있는 그림이 딱 그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미국의 요청에 응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무기 재고 고갈 자체가 어느 정도 설계된 결과인지라는 질문이 일부 전략 커뮤니티에서 조용히 떠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공개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은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일본이 가장 준비된 공급자로 등장한다는 구조는 너무 완벽합니다. 이제 이 판의 가장 어두운 층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이 모든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5,500억 달러. 이것은 일본 국민의 세금으로 직접 지출되는 돈이 아닙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세 개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MUFG, SMBC, 미즈호, 일본의 3대 메가뱅크입니다. 이들은 현재 프로젝트 파이낸싱 분야에서 전 세계 1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형 인프라 사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는 지구에서 가장 잘하는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일본 정부는 보증인으로 서명하고 실제 자금은 이들 메가뱅크가 조성한 특수목적법인 SPV를 통해 흘러갑니다. 오하이오의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 33억 달러, 테네시의 SMR 발전소 건설 계획, 이 프로젝트들에서 일본계 자본이 실질적으로 다수 지분을 확보하는 구조로 계약이 설계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의미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핵심 에너지 인프라가 일본 민간 금융 자본의 소유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 자본 구조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것을 두고 일본이 미국을 임대하고 있다는 표현이 퍼지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표현이지만 그 안에 담긴 구조적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총 한 발 없이 서류와 계좌와 지분으로 이루어지는 전쟁, 그 전쟁에서 지금 누가 이기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꽤 불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그림을 역사라는 렌즈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 일본은 무너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에너지 자원이 없는 섬나라가 석유 가격 폭등을 맞은 겁니다. 그러나 일본이 그 위기에서 만들어낸 것은 연비 좋은 자동차였습니다. 도요타와 혼다가 그 위기 이후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일은 그 패턴의 21세기 버전처럼 보입니다. 중동 에너지 위기를 탈석유와 원전 재가동의 명분으로, 미국의 무기 재고 고갈을 방산 수출 해금의 계기로, 그리고 인공지능 전력 수요 폭발을 SMR 기술 주도권 확보의 기회로, 모든 위기가 일본에게는 도약의 발판이 됩니다. 이것이 우연의 반복일까요? 아니면 수십 년에 걸쳐 훈련된 국가 전략의 본능일까요? 한국 입장에서 이 흐름이 불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내부 정치에 집중하는 사이 일본은 조용히 판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방산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고 에너지 공급망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금융 인프라로 미국을 묶어두는 삼각 전략, 사나이노믹스가 성공한다면 일본은 닭극 세계의 숨은 설계자가 됩니다. 실패한다면 반도체와 에너지, 방산이 연결된 아시아 공급망 전체가 도미노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미노의 맨 앞줄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미일 동맹의 복원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동맹이라는 이름을 빌린 새로운 형태의 패권 구조, 다시 말해 그레이트 재팬, 이 점령의 초기 단계를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닫히는 순간은 우리가 이미 그 구조 안에 편입된 뒤일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표면이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흐름이 한국의 대미, 대일 전략에 어떤 충격파를 만들어내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볼 겁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